안녕하세요. 미래사회연구소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길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과연 그 주장은 진실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수치를 들여다보면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현재 한국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과도한 민간 부채의 늪.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바로 과도한 민간 부채 문제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직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민간 부채 비율이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 비중은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출 잔액의 부동산 GDP 대비 비율 또한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곧바로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위험성.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그 위험성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고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장기 불황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글, B2 같은 신주어가 생겨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죠. 특정 지역의 가격은 이미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마저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의 높은 집중도는 시장에 작은 충격이 와도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총인구도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 저하와 잠재 성장률 하락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생산 연령 인구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투입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저성장. 다음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저성장 문제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잃고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 역시 장기적인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정책의 한계 및 구조적 문제. 다섯 번째는 정부 정책의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금융권 부실 처리 지연, 초저금리에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유동성 함정, 그리고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정책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한국 역시 현재 누적된 가계 부채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이 부채 의존도를 낮추고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직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높았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는 그 당시 일본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계 부채 비중은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잔액을 부동산 GDP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가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총인구도 감소하면서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곧 노동력 감소와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의 지표 앞에서 과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명확한 수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봐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해온 것은 아닐까요?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 구조가 다르다. 정부가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 같은 말들이 말이죠.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양국의 경제 구조적 차이를 간과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과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축 통화로서의 엔화의 위상은 여전히 공고하며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막이 튼튼합니다. 또한 1억 2천만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극심한 저출산으로 내수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수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나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가진 여러 가지 안전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명확한 수치들은 이미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의 사례를 넘어선 우리만의 극약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 절벽과 가계 부채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안이한 낙관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 미래사회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